REST.js의 프로바이더 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는 REST.js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REST.js의 기본 클래스 중 많은 부분이 프로바이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리포지토리, 팩토리, 헬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바이더의 주요 아이디어는 의존성 주입, DI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객체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객체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REST.js 런타임 시스템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바이더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솔리드 원칙에 대한 내용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REST.js는 객체 지향 방식으로 의존성을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솔리드 원칙을 따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 이 솔리드 원칙이 무엇이냐? 솔리드 원칙은 객체 지향 설계의 5가지 핵심 원칙을 말하며 코드의 유지 보수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켜야 할 설계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이 있고요. 단일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코프 치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의존성 역전 법칙이 있습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솔리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하나 예제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단일 책임 원칙.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먼저 잘못된 예를 보겠습니다. 유저 서비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저와 관련된 기능들을 해야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의 메소드들을 보면 create user, 유저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get user, 유저의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합니다. send welcome email, 웰컴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예입니다. 유저와 관련된 기능만 있어야 되는데 유저와 관련이 없는 기능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예이고요. 올바른 예를 보겠습니다. 이메일 서비스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메일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유저 서비스에는 이제 이메일 기능은 분리를 해냈고 유저와 관련된 기능만 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유저 서비스는 유저 관리만, 이메일 서비스는 이메일 전송만 책임지도록 분리했습니다. 자, 이게 단일 책임 원칙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방 폐쇄 원칙. 확장에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어야 한다.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수정 없이 추가만 가능하게 하는 원칙을 의미하고요. 일단 잘못된 예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메소드가 있고요. 이거는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싶을 때, SMS를 보내고 싶을 때, 슬랙을 보내고 싶을 때 이런 기능의 함수를 표현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카카오톡 보내기 기능을 추가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else, if, type, 카카오톡 해서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채널이 생기면 기존 코드를 직접 수정해야 하므로 OCP 위반이 됩니다. 다음 올바른 예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줬고요. 이 인터페이스에는 샌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다 분리해 놨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기능, SMS 보내는 기능, 슬랙 보내는 기능, 임플리멘트가 전부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 각각 존재하고 있고요. 사용할 때는 컨스트럭처에 주입을 해줘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랙을 보내고 싶을 때는 이 클래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카카오 보내기 기능을 추가할 때는 카카오톡 보내는 클래스를 새로 생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코드를 추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코드를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채널을 추가하고 싶으면 클래스만 추가해서 DI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기존 코드는 수정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입니다. 다음 세 번째 리스코프 치환 원칙.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예 보겠습니다. 익스텐즈 했네요. 이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부모 클래스를 사용할 땐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자식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이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스피커라는 메소드가 아무 동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식으로 바꿨을 때 동작이 달라져 프로그램 신뢰성이 깨지는 이런 경우, 이제 올바른 예 보겠습니다. 부모 클래스고요, 자식 클래스입니다. 부모 클래스에서도 잘 동작할 거고요, 자식 클래스에서도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행동 규약을 잘 따르고 있으므로 부모 타입을 기대하는 코드는 자식 클래스를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큰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작은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낫다.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워크, 이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임플로이먼트 했습니다. 워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트는 이 기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인터페이스에 담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인터페이스는 기능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요. 올바른 예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워크, 인터페이스 이트 나눠서 생성을 했습니다.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 구현체보다는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 잘못된 예 보겠습니다. new 토스 페이먼츠를 해서 구현체를 직접 불러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스 페이먼츠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로 바꿔야 할 경우, 또 이 코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은 예가 됩니다. 올바른 예 보겠습니다. 토스 페이먼츠가 있고요, 이렇게 추상화를 했습니다. 컨스트럭처를 보면 추상화된 페이먼츠를 주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수정 없이 이 오더 서비스는 건드릴 필요 없이 다른 구현체를 주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상 타입에 의존하면 새로운 결제 수단을 쉽게 교체 확장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스트 JS에서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컨트롤러는 요청을 받고 서비스에 일을 시켜서 결과를 받아옵니다. 서비스는 프로바이더로 정의하기에 적합합니다. 프로바이더로 정의하기 위한 서비스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스가 있고요, 인젝터블 데코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추가해 줘야 이 클래스가 이제 프로바이더로 사용될 수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는 메타데이터를 첨부하여 이 클래스가 네스트.js의 IOC 컨테이너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클래스임을 선언합니다. 이 데코레이터로 IOC 컨테이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클래스라고 선언을 해 준 거고요. 네스트.js의 IOC 컨테이너에 등록이 되면 이 클래스는 네스트.js가 직접 생성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대상이 됩니다. 의존성 주입이 가능한 클래스가 됩니다. 다른 서비스나 컨트롤러의 컨스트럭처의 타입으로 선언만 하면 네스트.js가 알아서 인스턴스를 주입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IOC 컨테이너가 무엇이냐?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컨테이너가 대신 만들어서 넣어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 객체를 new로 직접 생성을 했습니다. IOC 방식은 객체 생성과 생명 주기를 프레임워크 컨테이너가 맡게 하고, 이렇게 생성자의 타입만 선언해 두면 컨테이너가 알아서 주입을 해주고 생명 주기를 관리해 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컨스트럭처에 이렇게 타입을 선언만 해주면 알아서 주입이 되고, 그리고 멤버 필드로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이렇게 this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하려면 반드시 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가 붙은 서비스여야만 이렇게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의존성 주입 간단한 샘플 예제 봤고요. Nest.js는 의존성 주입이라는 강력한 디자인 패턴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앵귤러 공식 문서를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Nest.js가 앵귤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더 깊게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은 이 문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더는 애플리케이션 생명 주기와 동기화된 스코프를 가집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부트스트랩 될 때 모든 의존성이 해결되므로 모든 프로바이더가 인스턴스화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처음에 실행될 때 모든 프로바이더가 인스턴스화돼서 같이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종료될 때 각 프로바이더는 소멸됩니다. 하지만 프로바이더의 생명 주기를 리퀘스트 스코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인젝 테이블에 스코프 설정할 수 있고요. 프로바이더의 스코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디폴트 설정 값이 있고요. 리퀘스트 설정 값이 있고요. 트랜지언트 설정 값이 있습니다.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젝터블 디폴트입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동작하게 되고요. 인젝터블 스코프를 리퀘스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인젝터블 스코프 트랜지언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디폴트일 경우 어플리케이션이 처음 실행될 때 인스턴스로 다 생성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요청할 때, B라는 사람이 요청할 때, C라는 사람이 요청을 해도 항상 이 아이디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번 실행된 그 인스턴스 객체를 모두가 똑같은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프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A 사용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가비지 컬렉션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또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고 완료되면 가비지 컬렉션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요청했을 때 B가 요청했을 때 항상 값이 다릅니다. 트랜지언트도 리퀘스트랑 마찬가지로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고 또 가비지 컬렉션으로 삭제가 되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같은 컨스트럭처 내에서는 동일한 인스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컨스트럭처더라도 완전 다른 인스턴스가 생성돼서 완전 다른 값을 반환합니다. 같은 컨스트럭처 내에 디폴트 주입을 해줬고 리퀘스트 주입을 해줬고 트랜지언트 주입을 해줬네요. 그리고 두 번 요청을 해서 값을 비교한 겁니다. 첫 번째 요청했을 때 디폴트는 당연히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같은 인스턴스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리퀘스트 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일단 같은 컨스트럭처에 주입된 것은 같은 인스턴스로 처리가 됩니다. 단 두 번째 요청할 때는 또 새로운 아이디를 반환해 줬습니다. 근데 트랜지언트는 같은 컨스트럭처 안에 주입을 하더라도 이게 완전 각각의 인스턴스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다른 값을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스코프 설정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디폴트만 알고 있어도 될 정도로 거의 디폴트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프로바이더 등록은 모듈 데코레이터에 프로바이더 배열의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보통 이렇게 도메인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묶어 놓고요.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앱 모듈, 루트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캐치 모듈이고요. 자, 여기 프로바이더에 캐치 서비스를 등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캐치 컨트롤러를 등록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 컨트롤러에 이 서비스를 주입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M 모듈, 루트 모듈이고요. 방금 봤던 캐치 모듈을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캐치 모듈에 컨트롤러를 라우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바이더 등록하는 예제 간단하게 봤고요. 다음 장에서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